사실 제가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요새 시민단체라지만 저는 제가 이제 옛날 재야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그 청춘은 다 이제 옛날에 시민단체, 통일단체 뭐 이런 데서 하다가 이제 정말로 뒤늦게 이제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40이 딱 40살에 박사를 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장 고생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생계 문제, 결혼하고 애도 생겼는데 생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래가지고 흔히 잘하는 이제 학원 선생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박사학위 받고 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렵게 박사하다 보니까 이제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2년 정도 가서 도쿄대하고 이제 대요대에서 있다가 운 좋게 연구소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있던 데가 이제 국정원 정확하게 하면 외곽연구소인데 그래서 이제 신원제에 걸려가지고 2번이나 이제 안 되고 물론 이제 이명박 김대중 정부 들어선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원제에 걸려가지고 이게 한 달 이상 하거든요. 국정원 관련된 분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이제 제가 결국은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손을 써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권 바뀌었는데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다고 오히려 대접을 하진 못할 망정 그걸로 차별하냐 그래가지고 강력히 항의하고 또 그 당시 지금식으로 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이었으니까 막 바뀌었을 때니까 그래서 DJ 때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보통은 퇴직을 하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학부는 공대를 나왔는데 뭐 노동운동도 좀 하고 노조 대의원도 하다가 노조 위원장 나왔다가 떨어지고 뭐 엄청 탄압을 받아요. 저는 이제 얘네들 못 건드렸는데 저 도와준 사람들을 다 지방으로 좌천하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공개적인 쪽으로 나왔는데요. 좀 더 이상 활동할 수도 없고 노조에서 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다가 이제 또 상대적으로 나이도 좀 적게 보여가지고 이제 학계에서는 신의 학자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나이가 지나보다 한참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학계에서 문정현 선생도 저를 이제 학계에서만 봤기 때문에 문정현 선생도 조 박사는 너무 이론적이라고. 근데 저는 사실 그 논설을 되게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너무 운동적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뒤늦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걸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그다가 이제 DJ 노무현 정부 DJ 때는 뭐 겨우 연구소 취직했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대외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때 또 엄청 찍혔죠. 뭐 전자권 전환 문제, 뭐 대북 문제에 대해서 특히 후반부 들어가면 이제 다들 싹 다 들어갔는데 제가 용감하게 그냥 계속 이제 마지막 2006년 7년도에 대부분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근데 저는 아무런 혜택도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 지금 국회의원하는 백승주 박사라든지 다 이제 입장 바뀐 뭐 저희 연구소에 있었던 뭐 이수석 이런 친구들은 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편들다가 정권이 말게 되니까 다 변절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불렀는데 막판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해가지고 당시에 전자권 전환할 때도 문재인 선생님은 저랑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둘이 나서 싸웠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이제 곤혹을 치렀긴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특히 외교안보 관련돼서 가장 뭐 인상 깊은 게 저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신지 모르겠지만 남북미 3자 간에 물론 3자, 4자 되어 있으면 종전선언에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서해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했는데 사실 그게 둘 개 다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제 이름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요번에도 이제 작년에 정상회담 할 때 또 국정원에서 돈 줄 테니까 보고서 써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써줬습니다. 왜냐면 써주면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걸려가지고 일체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이나 서해평양 특별지대 그 이후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이 제가 했을 때 청와대에서 발표했을 때 이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김종대 의원 같은 건 어떻게 하든지 바로 책을 쓰는데 제가 했다고 책에다 쓰더라고요. 거꾸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찍혀가지고 특히 천안함 문제 때 뭐 이건 뭐 지금도 어떤 사람 이거는 이제 뭐 녹화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아니 제가 문재인 정부의 상당한 그 정책 대북 통일 정책한테 기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조성렬이는 발탁이 안 되냐라고 하는 지금 뭐 전혀 이 정부랑 관리 없는 사람들도 많이 발탁이 됐거든요. 왜냐면 진보 진영에서 워낙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저는 상당히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계속 이제 신원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는데 특히 이제 천안함 문제 때문에 제가 원래 자르려고 했는데 자르면 시끄러워지니까 쟤네들이 직위해제 6개월에 정직 3개월 아주 그러니까 최고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자르려고 또 했죠. 나중에는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바뀔 때 저를 자를 구조조정 대상에 넣었다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또 이제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영광스럽게 정년퇴직까지 했습니다. 정년까지 퇴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그게 제가 앞에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그 국제연구소에 있고 또 국정원 산하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제 특징이 이 탈북자들이나 보수단체에서 저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은 좀 덜하는 편이에요. 편이고 제가 2012년 최근 제가 금년대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라고 책을 이제 냈는데 6번째 냈습니다. 단독적이고 공전은 뭐 굉장히 많고 근데 제가 2012년도에 뉴 한반도 비전이라는 책을 냈을 때 법률에 걸려가지고 한 챕터 국정원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한 챕터를 덜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검열했던 이제 국장이 저 연구소에 이제 퇴직해서도 한 2년 정도 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이 용인할 수 있는 가장 그 마지막 선에 제 입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시민단체에서 이제 제가 국정원에 부르면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다가 실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은 시민단체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뭐 정책 대안이랄까요. 뭐 이런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통사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예전에 많이 불렀다가 불러보면 자기네 달라가지고 좀 실망도 하고 막 논쟁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는 거기 있는 게 평화군축센터 운영위원을 했다가 대대적으로 이제 뭐 단속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만두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운영위원은 아니고 후원회로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국정무소에 있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좀 전향적이고 진보적이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를 아는 사람은 야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진보적인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대북 정책이나 통일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 할 정도인데 대신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외교나 이제 국방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 학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외교를 모르고 국방을 모른다 너무.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주로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주 활동 무대가 통일부하고 국방부입니다. 내일도 국방대에서 발표를 하고 월요일 날도 국방연구원하고 또 국회 국방위원회를 할 때도 제가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또 제가 지소미아 할 때 막 열심히 나가서 글 쓰고 발표가 하니까 또 언제 일본 했냐 그러는데 원래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일본입니다. 박사 논문이 일본이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미일 동맹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야 이게 한미 동맹에 대한 연구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마침 연구소에 들어와서 제가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써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웬 듣보잡이 갑자기 이제 유명해졌는데 왜냐면 제가 책을 쓰면서 놀란 건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에 관한 전문서가 한 권도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쓴 글들이나 국방연구원의 쪼가리 논문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2003년도에 책을 썼을 때 99년도에 이제 제 동료들은 98년도에 들어왔는데 신원조 때는 2번 걸려서 10개월 뒤인 이제 99년도 8월달에 제가 입사한 연구소에 들어왔는데 그리고는 2003년도에 이제
주한미군 역사적인 전망이고 역사는 이제 지금 돌아가신 김일영 교수가 썼고 쟁점 전망을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한 70% 정도 제가 쓴 겁니다. 내용상. 그때 이제 국방연구원의 한동준인가 한동준이요. 그 원장이 거기 한 130몇 명이 되거든요. 거기 박사들이. 그거 모아놓고 그러면서 아니 조성렬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학자가 이렇게 이 주한미군에 관한 책을 썼는데 니들은 맨날 하는 게 주한미군인데 니들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라고 질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국방부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한민구 장관도 지난번에 어디 세미나 전 장관이죠. 그분도 투스타 때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한미군 역사적 전망이 가장 이제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는 이제 2016년도에 핵 우주 사이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서강대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이제 저술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운동권에 살 때도 주로 뭐 투쟁하고 이런 거보다는 주로 이제 이론 교육 담당이어가지고 제가 연구소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출신 부소장이 자네는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정서보고 쓰는데 틀이 갇혔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10여 년간 제가 운동권에서 이 정세 분석 보고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력이 있는데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인정받은 국정원에서 책을 써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 포장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있는 그대로 쓰게 되면은 제가 연구소에서 발표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나름대로 분석 틀로 만든 게 이제 경제안보 교환론, 뭐 안보안보 교환, 뭐 포괄적 안보 교환, 3단계 통일 뭐 이런 게 있는데 평화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 연구소에서 학문적인 걸로 이제 이렇게 이론화시켜서 모델로 해가지고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뒤에 이제 설명들이 약간 겹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한테 이제 부탁하신 부분 남북관계 전망 이 부분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남북관계가 안 풀리나 뭐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을 든다면 지난 2월 27일,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야지 그대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고 북한도 그 정도라면은 북미 정상회담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영변 핵시설입니다. 영변 핵시설 정도면은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내놨는데 미국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이제 그건 중국과 또 중국이 조언을 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재 완화. 그래서 5개 분야의 민생 관련 제재 완화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불신하게 된 계기는 하노이회담의 합의서 채택 불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이제 4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만났죠. 그 기간에 뭐가 있었냐면 4월 22일서부터 5월 3일까지 한미 공군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상 폭격 훈련하고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북한이 발끈해가지고 작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여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힌 이후에 조평통이 전면에 안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비난을 안 하다가 5월 22일 날 조평통 성명이 이제 거의 한 15개월 만에, 17개월이죠. 17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대남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연습은 공중훈련은 9.19 군사합의서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 삶은 소대가리가 뭐 앙천대소하다 해서 저는 뭐 내용을 떠나서 너무 표현이 그런데 그 성명서 나온 게 8월 16일 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였는데 여기서 또 비난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제 직전에 있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이제 동맹 2로 바꿨다가 그것도 반발하니까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으로 바꿨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북한 지역 수복과 안정화 작전.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점령 훈련이죠.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또 발끈한 거죠.
그런데다가 그 직전에 우리 정부가 F-35A 스텔스 전투기 10기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내년에 30기가 들어오면 40기를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경항공모함, 물론 이제 이름은 대형 수송함이라고 썼습니다만은 경항공모함 또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대형 잠수함, 그리고 이제 정찰위성 5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항공모함을 신형 항공모함을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면서 여기에 탑재할 탑재기인데 이제 F-35B라고 그래서 이게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그러니까 A는 이제 공군이 쓰는 거고 B는 이제 수직 이착륙기인데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미사일, SM-2 미사일 도입 계획이 밝혀졌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또 우리 국방 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린파인 레이더라든지 여러 이제 첨단 무기들이 도입이 있었는데 물 좀 주시면 그런 이제 계획들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제 그 군사합의서 이후에도 대대적인 무력 증강을 하고 있고 또 한미 군사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8월 16일에 또 비난 성명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남북관 왜 안 풀리냐 하는 건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는데 첫째로 얘기한다면 순서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일단 북한은 이제 그 하노이회담에서 결렬된 이후에 3월 1일 날 이제 리용호가 새벽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체하면서 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현 단계의 북미 관계 신뢰 수준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내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영변 이상을 더 내놓기에는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칼럼에도 그걸 이제 명확히 썼는데 현 신뢰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현 단계라는 거예요. 현 단계에서는 영변 이상은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현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이 군사적 안전 담보가 핵심 과제지만 미국이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해서 자기네가 제재 완화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문제는 안전 담보, 안전 보장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4월 12일 날이죠. 4월 12일 날 3월 달에 개최됐던 이제 대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모집한 게 최고인민회의 제1차 대의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제 국회 개막연설 하듯이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현 단계의 경로와 과정에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딴 게 내놓을 수 없고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 않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이제 제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이제 새로운 셈법을 내놔라. 그리고 연말까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정연설하기 전날인 4월 11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히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 핵 문제는 대화로 풀 것이고 또 여전히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 날 시정 연설이 있었는데 그 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과 좀 비슷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 날 가신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4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4월 12일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가 딱 100주년 된 날이거든요. 그리고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또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해서 4월 11일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하나의 그 정치적인 분기점이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한국에 계셔가지고 행사를 주관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해를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0일에 시정연설이 예상이 내고가 돼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방치해놨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하면서 그때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노이 회담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상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군부의 불만을 이제 초래했고 또 북한 주민들은 이번 하노이 회담이 잘 되고 또 제재가 완화되면 이제는 이제 좀 먹고 살 수 있나 보다 했는 이 기대감이 이제 좌절감을 이제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60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그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일체 거부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4월 10일 날 방치해뒀다가 김정은이 이제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걸 되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신 겁니다. 제가 또 비슷하게 제가 또 칼럼을 썼었죠 그때. 그래서 대통령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엔 청문회가 또 나중에 이제 채택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란 뜻은 아니고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그때 나왔고 이 코엔 보고서가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됐다라고 칼럼을 제가 내일신문에 썼고 그 뒤에는 이제 경향신문에는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하면 이제 굿 이너프 딜을 성공하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다음날 시정연설에서 올 연말까지는 시간을 두고 보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이제 여유를 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파국을 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단계를 나눴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안전 담보, 우리 식으로 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였냐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광복절 경축사에 보면은 뭡니까? 평화 경제를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기 이게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벙벙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조평통 그 대변인 담화 첫 줄이 뭡니까? 태산명동에 서일피라는 말이 있다. 그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소리는 요란한데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경제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당장 남북관계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장밋빛 그 비전만 제시한 거죠.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이 녹화하신다고 해서 제가 표현을 빼겠는데 나중에 이제 끄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태산명동의 서일피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째,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를 계속 얘기하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뭘 줄 것인지에 대해 화끈하게 뭘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 6월 19, 20일 날 시진핑이 가가지고 뭐 아사히 신문 보도입니다만은 쌀 80만 톤 그리고 옥수수 등 이제 잡곡 2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500만 명. 그런데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0만 명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관광을 500만 명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영 하나가 빼야 되지 않나. 지금 20만 명도 벅찬데 한 50만 명까지는 좀 무리하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계속 개발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까지 한 50만 명은 가능하죠.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 제재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처럼 뭐 화끈하게 뭐 80만 톤 플러스 20만 톤 주는 것도 아니고 5만 톤 주면서 이제 뭐 온갖 생색은 다 내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80만 톤 받기로 했으니까 안 받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주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가 뭡니까? 뭐 우리가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신 게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뭐 철도 연결하는데 뭐 지금 제재 걸린다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은
현대 아산을 통해서 하면은 이건 걸립니다. 제재. 합영 합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개별 여행사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이 유엔 제재도 안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작 경제적인 지원이나 교류 협력을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의사도 없으면서 내거는 거는 중장기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경제론만 얘기하고 있다. 제가 평화경제론은 그 통일부 그 해설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중장기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나마 북한은 그게 아니라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안보 문제를 보장하기는커녕 군사훈련 막 열심히 막 하고 뭐 첨단 무기 막 들여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이제 경제안보 교환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이 미래 얘기만 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이제는 체제안전 보장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체제 보장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군사적 위협만 더 증강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직접 하는 걸 못하면 북미 간의 대화에서 중재를 해주든 촉진하든 그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뭐 영변 핵시설 뭐 북한 핵 능력의 7~80% 차지하니까 그것만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택도 없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뭐 한 거냐. 그러면 강하게 대통령이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또 가서 트럼프한테 무기 사줄 테니까 또 뭐 좀 해달라. 지난번 4월 11일 날 가셔가지고 또 아까 무기 또 잔뜩 구매하신다고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30~40억 달러 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무기 구매 약속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한테도 큰 소리 못 치고 북한한테도 뭐 그러니까 4월 12일 날 시정연설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역할하지 말고 우리 민족 문제에 있어서의 당사자 역할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상당히 기분 나쁜 이건 대통령 이름만 거론하지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딱 집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 이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부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형성되어 있는 우리 대북 정책의 틀이 뭐냐면 바로 경제안보 교환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는 경제 평화론이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평화 경제론인데 그때는 경제 평화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는 뭐 정동영 장관은 개성공단은 곧 평화다. 뭐 이렇게 해서 교류 협력을 잘하고 경제 지원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지원하고 뭐 원조도 해주고 뭐 인도적 지원도 막 했는데 상당히 가긴 갔었죠. 한 7~80%까지 갔었어요. 소위 말하는 가동중단과 봉인, 그 다음에 불능화와 검증인데 여기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못 가고 마지막 폐기 단계까지 못 갔는데 한 70% 정도까지 왔었다고 볼 수 있죠. 핵 폐기 문제에서. 근데 가다가 말았기 때문에 보수 정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는 그 당시 보수 야당에서는 이거를 퍼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줬는데 선거가 나왔으면 퍼주기라는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줬는데 마지막에 이제 비핵화를 완결 못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내건 구호가 뭡니까? 비핵 개방 3천이란 말이에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고 개방 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그 1인당 GDP를 당시에 뭐 한 500달러, 뭐 1000달러 정도 되는 걸 10년 내에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400억 달러. 그래서 뭐 한국 정부가 한 100억 달러 내놓고 일본 식민지 보상금 뭐 한 100억 달러, 뭐 그다음에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냥은 안 주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가지고 또 뭐 20억, 200억 달러 차관을 얻어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밋빛 그림을 제시했는데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안 나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한 거니까 전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려니까 북한이 전혀 안 됐고 제가 표현한 대로 이제 안 주기,
그러니까 안 주기를 퍼주는 게 아니라 안 주니까 북한은 한 발짝도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부터 초반부터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됐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상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극이면서 쌍생하다, 쌍둥이다. 순서만 바뀌었지 경제 문제로 안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고 방식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차이는 노무현 정부는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이명박 정부 핵을 해결하면 나중에 지원해주겠다. 그것도 왕창 지원해주겠다. 진보 정부가 더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음을 많이 끌어주면 뭐합니까? 현금도 안 주면서. 미래의 그 어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은 경제안보 교환론은 똑같죠. 경제안보 교환론의 선불제 방식이다. 선불. 먼저 주고 나중에 얻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선공후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셨어요. 선공 먼저 주고 후득 나중에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선불제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뭡니까? 후불제죠. 그러니까 먼저 네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북한이 바보입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이명박이나 노무현 정부는 본질은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노무현 정부 인사들한테 제가 그때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2010년도에 2010년도 그 평화재단 할 때 제가 발표했거든요. 그때 이제 4.1번 분이 이수근 교수인데, 그때 제가 굉장히 탄압을 받았을 때니까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수근 교수, 조 박사가 그 이명박 정부가 탄압을 받더니 약간 이제 기회적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이제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이건 나의 올바른 분석이다. 제 주장은 뭐냐면 안보 교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그 안보적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어느 나라가 자기 그 국가 생존 문제, 주권 문제를 경제적 몇 푼을 받고 하냐. 그건 나중에 이제 강제로 뺏고 나서 마치 그 을사오족들한테 자기 주고 땅 주고 뭐 보상해 주는 거지. 일단은 그것이 북한한테 아무리 경제 원조를 준들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보 교환론을 얘기하고, 다만 분석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북한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도로 치면 포석은 안보를 하되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로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 안보 교환이라는 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쉽게도 지금 그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렵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김정은이 물론 일차 책임은 북한이 있죠. 작년 9월달 이후에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낸 건 북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철도 연결,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얘기했는데 미국이 하나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제재 완화도 안 듣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도 보면 지난번에 3.1절 기념서 같은 경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지 모르고 작성된 거지만 여기서 신한반도 체제 얘기하시면서 경제협력 공동체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26일 날 G20 정상회담 가기 전에도 또 뭐냐면 또 평화경제, 그다음에 경제협력,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계속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안보 교환론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데 실질적인 부분은 안전보장. 그러니까 안전보장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우리 대북 특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식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안전의 보장. 제가 이제 이걸 표현을 다시 쓰면은 군사협의 해소라고 하는 거는 경성 안보라고 합니다. 국정지 용어로 하드 시큐리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제 안전의 보장은 이제 법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연성 안보, 소프트 시큐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원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보 교환을 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이쪽에 뭘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법 제도적인 안전보장이죠. 대표적인 게 평화체제, 북미 수교,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면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이 조약 방식으로 체제 안전 보장, 그러니까 불가침 항목을 담은 체제 안전 보장 조약을 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뭐 동북아 비핵지대를 만들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 일본 이런 나라가 묶어서 같이 핵을 안 갖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핵보유 국가들이 이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 보장 체제를 보장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안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3월 5일부터 그걸 얘기했는데 아무는 아니고 저는 계속 했습니다만 작년 제가 연구소에서 발표하고 뭐 책으로도 내고 계속 나중에 이제 금년 들어와서 3월 1일 날 이후에 국방연구 이런 데서 이제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서 요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군사위협 해소란 말이죠. 군사위협 해소가 뭡니까? 군사위협 해소는 아주 크게 얘기하면 북한이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든 또는 한미 군사연습 중단이든 또는 뭐 우리 무력 증강을 축소하든 뭐 등등 또는 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실력 구축 조치든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군사협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리는 건 뭐 질서하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기 전만 해도 시민단체들에서 사실 반미,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DJ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집권을 하고 보니까 국민 정서도 그렇고 집권당이 되고 나니까 주한미군 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대미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 미국에 대한 언급이 점점 톤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통사나 몇 군데 외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예전에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그 열린우리당에서 그 당시 국회의원 30몇 명이 50명이 그때 주한미군 철수 그 요구 공동성명도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생각도 못하죠. 그건 왜냐면 집권하고 보니까 이게 맘대로 안 되는 거죠. 만년 야당일 땐 괜찮은데 집권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또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근데 다행히 지금 북한의 옛날에 1992년이죠. 미키 켄터 그 차관보한테 당시 김용순 당 국제부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게 나중에 공개가 됐고요. 또 한 번이 뭐냐면 금년 1월 19, 20일 날 김영철 국무위원장이 워싱턴 방문해서 그 백악관을 갔잖아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있는 데서 저 얘기를 합니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더 이상 주한미군 문제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 꺼내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평화체제 논의를 촉발시키는 거죠. 사실 제가 그 평화체제 문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화협정 뭐 어디 보니까 뭐 최근에 시민들 평화협정 무슨 연대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평화체제 평화협정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름만 봐가지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그동안에 보수 정부에서는 금기시된 용어였느냐?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한반도 평화체제, 뭐 한반도 비핵화와 뭐 북한 체제 전망의 책을 썼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그때 제가 보면 종전선언, 종전협정 책에 들어가 있는데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뭐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체제나 평화협정에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본격 논의되면은 이제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동맹, 뭐 그다음에 전력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안고 있는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가장 모순의 집약체가 일단 정전 체제로 뚜껑을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평화협정 논의가 되거나 평화협정이 돼버리면 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갖 이제 정말 터부시 됐던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 들어오면 이걸 다시 접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의 10년 동안에 유일하게 평화 취재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어차피 뭐 찍혀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2010년도도 2012년 책 뉴한반도 비전도 평화 취재를 다루고 있고, 그때 이제 남북 기본협정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가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평화 취재 논의를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통일연구원 그 김영철 장관이 통일연구원장이 된 직후에 한번 이제 평화 취재에 대해서 발표해달라고 해서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그만 한 요 정도 모인 데서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용역을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 하면 안 된다고 뭐 탄압한 건 아니고요. 용역을 일체 안 주면 연구자들 연구를 안 합니다. 돈 안 주면. 근데 저는 뭐 그냥 사명감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야, 그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아무도 안 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좀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다 요새 이제 개나 소나 다 또 평화 취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한심할 정도고 제가 첫 해 작년 상반기까지는 국가안보실 가서 평화 취재에 대해서 특강을 여러 차례 했어요. 정부 부처 가서. 그리고 제 책밖에 없었어요. 제 책이 교과서였고 절판돼가지고 뭐 복사하고 뭐 막 스터디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평화 취재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다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평화 취재 문제는 바로 법제도적인 측면이라는 것이고 군사협에 해소되는 것은 이제 경성안보인데 이 문제들이 저는 그래서 사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내걸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 9월서부터 북한에서 제재 완화 카드를 쓰면서 이게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재 완화 카드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미국의 파트너가 누굽니까? 미 국무부 폼페이오와 또 거기 특별대표인 비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국무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재 완화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재무부거든요. 예전에 그 과정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 5년 이때 2005년이죠. 9.19 공동성명했을 때 정말로 잉크도 말리기 전에 미 재무부가 북한이 위조 달러에 개입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보에 게재하는데 그게 9월 19일 날 서명한 그 바로 다음 날 게재합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반발하는 게 9.19 공동성명에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북한이 위반했다 이렇게 미국이 위반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협상한 거는 힐차관보는 동아태 차관보 국무부 차관보였는데 재무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협상하는 거는 국무부인데 그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재무부가 있는 걸 가지고 요구해봐야 뭐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국무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재에 관한 건 할 수가 없고 전쟁에 관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은 국무부 권한입니다. 또 하나는 연락사무소나 뭐 대표부나 대사급 외교 이것도 국무부 산안입니다. 다만 이제 대사급 그걸 외교관계 맺으려면 새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공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은 이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정 안 주면은 국무부 예비비를 써도 돼요 사실은. 미얀마의 경우도 당시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미얀마랑 관계 개선하는데 의회가 반대했었거든요. 그럴 때 일정 기간 동안 미 국무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대사 임명이 안 되니까 대리대사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체제 안전 보장 관련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락사무소나 상주 대표부나 또는 대사관 개설 이런 것들은 사실 국무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이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번에는 실무회담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해요. 다만 3차 정상회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러면 정작 북한은 어떠냐 이거죠. 북한이 금년 5월 25일서부터 해가지고
5월 4일서부터 했네요. 4일서부터 9월 10일까지 10차례에 걸쳐서 4가지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쐈습니다. 요새는 이제 처음에는 불상의 발사체를 하다가 패러디가 나왔죠. 불상이니까 이제 불상을 그려놓으니까 이제 요새는 미상의 발사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그러니까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는 거는 탄도미사일인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대포인지, 방사포나 이건 대포잖아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는데, 이 4가지 종류 가운데서 2가지는 방사포, 대포의 형태로 보고 있고, 나머지 2개는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포하고 미사일하고 뭐가 달라요? 미사일은 다른 말로 유도탄이라고 그러죠. 뭐가 다르죠? 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그 대포는 뉴턴 제2법칙, 다시 말하면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포가 날아가는데 외부에서 힘이 꽝 가해져가지고 그 받은 충격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미사일은 뭐냐면 일단 초기에는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 건 맞죠. 주면 그다음에 날아가는데 자체의 추동력을 가지고, 그래서 자체에 안고 있는 액체 연료 또는 고체 연료가 타면서, 이건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복잡해진 게 뭐냐면, 쏠 때는 대포처럼 꽝 쏴서 날아갔는데, 이건 이제 대포죠. 날아가다가 얘가 갑자기 여기서 미사일처럼 내부 그 장착된 연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포냐 미사일이냐 헷갈리는 거죠. 이런 건데, 사실 일단 초기 과정을 보면 대포인데, 날아가는 가지고 이스칸데르 같은 거 갔다가 왔다 이렇게 추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포는 안 돼. 대포는 한번 뻥 치면 초기 에너지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날아갈 수 있는 이렇게 물리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F는 ma잖아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a, 가속도가 F를 주면, F를 힘을 가하면 equal m, 질량과 가속도로 해서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포물선을 그리는 건데, 요새 그 포물선 그리다가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지가 또 별도의 그 연료 추진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대포냐 발사체니까 지금 계속 헷갈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2개가 결합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런 요번에 신형 단거리 발사체가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따지면 가장 오래된 합의는 뭐냐면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화학무기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는 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그러니까 방사포일 때는 위반이 아닌데 탄도미사일일 경우는 위반인 거죠. 왜냐면 단거리 미사일도 미사일이니까.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회동했을 때 대규모 군사 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해요. 그 조건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탄도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3,000km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나라들은 탄도미사일은 단거리는 쏜다 이런 얘기했고, 심지어 볼튼까지도 북미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거리면 3,000km 넘어가는 것은 위반이지만 그 이내의 것은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북미 합의는 위반이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이죠. 가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트럼프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문제냐 이러 하는데, 그건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남북 군사 합의서는 어떻게 될까요? 남북 군사 합의서 제1항에 보면은 무력 증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또 우리의 그 F-35A 반입, 그러니까 구입 이런 거는 군사합의서의 위반 소지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문제를 어디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냐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차관급 남북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말은 우리 보러 군사합의소 위반이라고 하지만 정작 북한도 군사합의소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북한이 이제 가장 최근에 8월 16일 날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방사포, 다연장포 같은 건데 이 쐈을 때 이제 통천 지역에 쐈는데 약 비무장지대에서 50km 북방에 쐈습니다. 근데 현재 군사합의소에 따르면 서부 지역은 20km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그 군사분계선에서 20km, 동부전선은 40km 이내에서는 일체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km니까 50km는 거기가 정주영 전 회장의 고향이죠. 근데 거기서 쐈기 때문에 사실은 설사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된다 하더라도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제가 어제도 그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 가서 얘기했고 그건 보수 쪽에 나온 사람도 다 동의하는 거지만 작년 9.19 군사합의소 이후에 합의가 위반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끌고 왔는데 이제 쟁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얘기한 새로운 셈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단계적인 해법을 받아라. 단계적인 해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리스크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1단계에서는 미래핵 그다음에 현재까지만 할 수 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같은 과거핵은 다음 행정부랑 논의하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게 바로 단계론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는 무조건 자르는 단계론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1기와 연임이 되면 2기가 될 것이고 아니면 민주당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핵무기 아니에요. 핵무기에 대해서는 1기 때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트럼프를 뭘 믿고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트럼프하고 협의해서 로드맵을 잡아놨는데 민주당이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그거 가지고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렇게 되면 현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민주당이 더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은 유엔 안보리 결의대로 하자는 겁니다. 모든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그다음에 인권 문제까지 몰아넣었거든요. 민주당은. 그런 상태에서 협상을 못하죠. 그걸 빼도 협상이 될까 말까 한데 그것까지 넣으면 안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첫째는 트럼프 리스크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설사 재선이 되더라도 이게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서 다른다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핵화 문제 성과를 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 내년 2월 되면 이제 그 노벨 평화상 추천이 이제 2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금년 2월 달에도 아베 총리가 추천했잖아요. 나중에 드러났죠. 그리고 이게 노벨 평화상 수상식이 10월 중에 결정됩니다. 수상식이 아니라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그런데 미 대선 날짜는 1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이걸 잘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면은 그동안의 각종 외교 스캔들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추진했던 게 두 개의 그 외교적인 성과인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깨졌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에 했던 파리 기후 협약, 그다음에 이란 핵 합의, 그다음에 중동 협상, 그러니까 그건 비슷한 얘기. 그다음에 TPP라고 해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같은 경우 미국이 자기 안 하겠다고 바꿔버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걸 깨면서 동시에 그럼 넌 뭐냐? 네가 내세운 건 뭐냐는 외교적 업적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두 가지 생각한 건데 하나가 사실은 먼저 일어난 게 이제 그 북한 비핵화 협상이죠.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입니다. 작년 7월서부터 아프간 반군인 탈레반 측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돼서 지금 잠정 평화안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7월 7일이죠. 7월 7일 날, 원래는 7월 8일 날 아프간 평화협상에서 잠정안을 서명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프간 반군 지도자하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초청해서 서명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하루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를 결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취소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북한 핵 문제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거꾸로 또 아프간 협상을 깨면서 북한을 압박한 효과도 있는 거죠. 야, 이게 깨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날짜가 중요한데 9월 7일 날 비건 대표가 미시건 대학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는 그것만 부각됐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만 부각됐지만 사실은 거기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 규범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만약에 비핵화 협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개발에 나설지 말라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작년 하노이 그 합의문을 존중한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나 경제 개발에 대한 지원할 의사가 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데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여전히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9월 7일 날 당근과 채찍을 같이 행사했고 9월 8일 날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을 깹니다. 그러니까 9월 9일 날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월 9일 날 11시 30분에 저녁 밤 11시 30분에 최선희가 전격적으로 제1부상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9월 하순경에 북미 실무회담을 갖자.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한 걸 다시 반복하면서 그런데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이제 약간 쪼은 거죠. 이 겁을 먹은 건 사실. 만약에 트럼프로서는 북미 협상을 깨려면 빨리 깨야 되거든요. 빨리 깨고 북한이 뭐 도발하거나 하면 그걸 강경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수습을 해서 미국의 대선이 내년 2월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오와 뭐 코커스에서 아이오와 예비 경선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1등한 사람들이 대통령 될 확률이 뭐 70%다 아래가지고 가장 주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말이나 8월 달에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 후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레이스는 내년 2월 달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지금 북핵 문제가 질질 끌다가 내년에 와서 파국을 맞게 되면은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초판에 아예 그것도 북한이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판을 깨버리면은 그리고는 한 5개월에 걸쳐 수습을 하는 거죠. 수습을 하면은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도 가장 우려하는 게 트럼프가 변심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그러죠. 하도 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저게 언제 뒤엎을지 모른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방치했다가 뭐 내년도에 예비 경선 때 타격을 주겠다고 질질 끌다가 그러면 트럼프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초판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안 하겠다고. 아프가니스탄 협상 깨는 것처럼 북미 협상 깨버릴 수 있어요. 깨는 방법도 북한이 작은 도발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위기감을 부풀려가지고 항공모함 동해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확 고조하면 당연히 북한이 또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책임을 북한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협상 그러면 트럼프 임기 이번 임기 중엔 끝 그러고 이제 혹시 모르면 이제 내년 후년 2월 달부터 다시 보자라고 끝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 상황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걸 이제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희가 그 실무회담 하겠다고 하니까 또 만사제쳐가지고 원래는 이번 그 유엔 총회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는 게 유력했거든요. 원래 안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통령이. 근데 22일 날 가셔가지고 26일 날인데 뭐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23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떠나서 23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4일 날 대통령의 유엔 총연설이 있고 뭐 25일 날 간 김에 아마 교민들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네요. 원래 그 미국 가면은 올 때 하루 토해내고 와야 되니까 아마 25일 날 아침에 오시면 이게 도착하는 게 26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25일 행사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딱 2개 행사만 가는 거죠. 간 김에 유엔 총회에도 참석도 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단계론을 받아라. 아까 말씀드린 단계론이라는 거는 과거 육제회담 때 같은 단계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와 그 이후를 나누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트럼프 1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뭘 요구했나요?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원래는 이제 체제 완화,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최선희가 체제 안전보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경제 원조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그 미국 국장이 또 성명을 냈잖아요. 네, 그전에는 권정근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권정근이가 잘렸는지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미국 국장 명예 담화를 발표했는데 친구가 뭐냐면 제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하고 그다음에 경제란 말은 발전의 장애물들 이 2개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앞에 제도 안전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북한의 체제 안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북한은 체제란 말을 쓰지 않고 제도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래 우리가 하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이게 제재 완화를 요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교류 되겠죠. 그래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이 2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계로는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외교원에서 국립외교 갔을 때도 이 보수적인 전문가도 저랑 토론하면서 결국은 단계로는 불가피한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방송에 많이 나오는 보수 농객으로 그 증거 받는 뭐 일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왜냐면 우리가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옛날에 육자회담의 단계론은 뭐냐면 육자회담의 단계론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그냥 쪼개기라는 거죠. 양파 껍질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끈다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받았던 거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단계론 그게 아니라 트럼프 1기와 그 이후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뭘 믿고 그러면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1년 반밖에 안 된 트럼프 정부한테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느냐?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때 또 보는 거고 과거해건 뭐 안 돼서 민주당에 들어서면 또 다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 부분은 절대 한 발도 자기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비핵화 문제가 본격화된 뒤에 그 부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이제 내건 게 영어로 하면 benign neglect라고 그래가지고 선의의 무시 정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무시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무시하더라도 뭐냐면 무시하면서 그냥 때리면서 무시하는 게 있고, 때리지 않고 그냥 아예 상대방을 상대를 안 하면서 무시하는 건데, 지금 이제 선의의 무시라는 건 비난이라는 걸 너무 이제 과도하게 긍정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나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시한다.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한다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 전임인 이제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전략적 인내, 스트라테직 페이션스를 얘기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는데, 자, 선의의 무시 정책이나 전략적 인내 정책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변하면 모를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이어서 그런가요? 그거보다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바로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소폭탄과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1일 날 오전 11시 50분이라고 그러죠. 50분에 하와이에서 30초 동안
핵 대피 비상훈련이 열렸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근데 미국에서 핵 대피 훈련이 열린 거는 30년 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30년 전에 적은 누구겠어요? 당시 소련이었죠. 근데 지금의 적은 웬 듣보잡인 그 북한 때문에 그 핵 대피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북한 핵 문제가 실제 안보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든 간에 풀긴 풀어야 되는데 북한은 과거사 문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고 트럼프가 협상에 나온 이유는 바로 과거사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영변 시설이 아무리 북한의 핵 능력의 70~80%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미국 받을 수 없다고 한 거는 북한과 이렇게 대화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핵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나온 건데 핵무기는 의제에서 빼고 얘기하자 그러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턴 같은 사람은 이거를 핵무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아예 협상을 깨자는 게 볼턴이고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깨졌습니다. 근데 비건 같이 협상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신고하라고 해서 형거하면 미국이 생각할 때 50개라고 생각해서 핵탄두가. 근데 북한은 정말로 예를 들면 정말로 30개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50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추정을. 근데 우리가 30개다라고 정말 100% 솔직하게 내놨는데 미국이 안 믿어요. 그러면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 쪽에서 미국을 설득했어요. 비건이나 폼페이오 만나가지고 야 그렇지 않다. 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신고가 돼야만 검증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거꾸로 신고를 너무 과도하게 앞세우다 보면 협상 자체가 안 된다. 이 논란을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비건 대표가 볼 때 뭐 일리가 있다. 그래서 비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당장 북한이 핵을 공개하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핵 문제, 과거 핵에 대한 입장은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당장 핵무기를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핵무기에 대한 포괄적 신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은 지금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지나면 너희들 핵을 포기해야 돼가 아니라 신고해야 돼가 아니라 일단은 트럼프 1기까지는 미래핵과 현재핵을 하되 과거에 관련된 거는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핵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은 적어도 지금 해줘라. 지금 해줘야만 나중에 자기네들이 미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결국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또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 신고할 건지에 대한 약속. 시간을 얘기하면 강제 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조건이 갖췄을 때 어느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북한이 그것도 내놓는 게 아니라 신고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지금 하고 구체적인 건 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하자 이런 겁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비건이 만든 하노이 회담 초안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이제 볼튼이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세법을 요구했지만 미국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뀌어야 될 부분은 북한의 단계론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화학무기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까지 포함시킬 경우 북한이 체제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핵을 포기한 이후에 체제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핵 포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생화학무기. 이 부분은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남북관계나 북일 협상에서 하고 미국하고 할 때는 핵무기나 ICBM급 이 정도만 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양보해야 돼요? 미국이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론과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비핵화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비핵화의 공동정의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해야 돼요. 두 가지는.
그럼 북한이 양보해야 될 건 뭐냐? 과거에 대한 신고 약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안 해가지고는 절대로 트럼프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기분이다고 해도 미국 국내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제가 어제 그제 칼럼 내용도 보였어요. 문 대통령이 그냥 가시지 마시고 명확한 대안을 얘기하라. 그래서 트럼프는 요번에 가서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냐면 요번에 단계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비핵화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문제가 남은 거예요. 미국이 이제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이는데 나머지 셈법이 있죠. 그거는 북한이 해야 될 셈법이 있다는 거죠. 이때 제가 이제 칼럼에 쓴 건 그거죠. 우리 특사를 보내거나 대통령 신임을 받는 특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또 한 번의 번개 미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내가 바로 어제 그제 김정은을 만났는데 아니 트럼프를 만났는데 트럼프가 여기까지 약속한다고 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까지만 약속해주면 미국도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타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우리 대통령이 준비해갈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가가지고 또 개성공단 풀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니 풀어주면 좋은데 근본적으로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2월달에 하노이 회담에서 5가지 분야의 부분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 이행하려면 3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북한이 만약 미국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금강산의 개성공단에 대해서 예외 조치를 인정해주면 이게 북한에 들어가는 수익은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저긴 30에서 100억 달러로 이건 2억 5천만 달러가 훨씬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엔 안보 그러니까 만약에 30억 달러, 100억 달러 들어가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폐기하고 새로운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듭니까? 우리 대통령이 기껏 만약에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특히 일부 풀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오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면 미국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통제권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이 하도록 하자.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경협을 하게 되면은 1년의 효과가 2억 5천만 달러 정도로 봅니다. 저기는 30억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훨씬 작은 돈을 주고 또 한국은 중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말 안 듣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말을 잘 듣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미국으로 양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핵화의 범위와 대상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 문제는 거꾸로 북한도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지만 제가 칼럼에 썼듯이 북한도 새로운 셈법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몇 개 계기가 있습니다. 우선 유엔 총회 이후에 우리가 특사 보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번개 미팅을 하든지 그건 모르겠으면은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월 15일이죠.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 5월 15일 날 어디예요? 평양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인가가 이제 북한 선수단이 서울에 와서 열리는데 어쨌든 이때 이걸 계기로 남북체육 당사자 회담을 갖고 대화 재개 가능하다. 그 다음에 11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일단 오고돈 시장은 북한 대표를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한국의 비핵화 접근법은 포괄적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 동시행동 접근, 미국은 병행적 동시적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북한의 동시행동적 접근하고 미국에 하는 병행적 동시적 접근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겹치는 게 있나요? 우리의 포괄적 합의라는 건 이제 합의는 포괄적 된다는 건 오케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단계적 접근이라고 했죠, 우리도. 북한도 단계적 동시행동, 단계인데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와 우리가 얘기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적 단계 접근은 뭐냐면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이행의 단계론을 얘기거든요. 반면에 북한이 얘기하는 병행적 동시행동 원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단계 접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행의 단계라고 한다면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1단계, 2단계 나눠서 트럼프 1기, 2기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앞으로 우리 대통령의 과제는 이번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이번에 잘합시다 가지고는 안 되고 안을 가지고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이 지금 어제 일부 언론 보니까 지금 서훈 원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 대통령 이해를 많이 하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랑 담판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측 실무 책임자하고 북측 미국의 실무 책임자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무리가 되면 정상 간에는 이제 큰 틀에 합의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전망은 저는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은 스몰 딜도 아니고 미니 딜 형태의 작은 합의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3차 정상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불투명하다는 거는 현재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라든지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는 가능성이 높은데 연내 가능성도 있고 또 한 번의 가능성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가능성도 있어요. 정상회담이. 만약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가장 큰 고비는 내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인데 만약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되면 신년사가 우리가 그렇게 참고 참아왔고 경고했건만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안 가져왔다 그러고 비난하면서 우리도 상응을 취하겠다고 해서 아마 2월 달부터 아까 말씀드린 2월 달 내내 이제 미국의 대선 예비 경선이 있고 4월 15일 날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 선거죠. 그다음에 7월 8일서부터 8월 3일까지인가가 이때가 북경이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아베가 그랬죠. 북한이 쏜 단거리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위협이 안 되는지 봐야 돼요. 지금 스커드 ER이나 노동 쏴가지고 일본 열도 가로지르는 거 한번 쓰면 아마 월드컵 중지론이 나올 겁니다. 지금 자민당 대표단이 지금 북경에 가 있거든요. 옛날 가늘마루 신 자민당 간사장의 아들이 그 사람 죽었으니까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에 도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좀 안전관리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관계가 아쉽지만 북미관계가 진전이 돼야 우리가 남북관계 돌파를 마련할 수 있는 건 좀 아쉽지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북미관계 돌파구가 열릴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공간이 좀 넓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번에 잘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면 빠른 시간 내에 남북 간의 실무회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은 7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무리한다면 상황은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비관적인 것만 아니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손 놓고 있으면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열렬한 박수. 여러분 어떠셨어요?